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13번째 시간으로 동아시아 불교의 형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실 불교는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종교는 아니죠. 원래는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시한 외래 종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교는 중국 한무제 때에 개척한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동아시아에 전래된 불교는 대승을 구제한다는 성격을 가지는 대승 불교가 많이 전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교는 특히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북조의 왕들에 의해서 특히 장려됩니다. 당시 북조의 왕들이 장려한 이유는 그들 역시 중국 한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남북조 시대 북조의 왕이 많은 사원을 세우려 하자 한족 출신의 신하가 불교는 외국 신을 섬김으로 중국 황제가 받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왕은 짐은 이민족 출신으로 중화에 군림하였으므로 외국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불교가 이것 외에도 중국에 잘 전파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불교의 다른 사상에 대한 타협적 성격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불교는 인간 평등을 강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분제 사회인 동아시아에서는 지배층 중심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왕즉불 사상이 나타나게 되죠. 왕즉불이라는 것은 왕은 곧 부처다라는 사상으로 중국의 왕들은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부처인 자신의 권위도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라고 해서 전생, 현생, 후생이 있는데, 당시 귀족들은 전생에 얼마나 공덕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신분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귀족들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아서 현생의 귀족이 되었으니 너희들 평민 천민들도 후생엔 귀족이 되고 싶거든 현실에 순응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라 라고 했다는 거죠. 이는 신분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불교에 얼마나 심취하게 됐었냐면, 당시 중국 남조의 한 국가의 양나라 황제 무제는 스스로 황제 보살이라고 칭하면서 걸핏하면 속세를 탈출해서 출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신하들은 매번 양무제를 찾아서 절에 시주하고 다시 황제를 데리고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전란으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탁할수록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서 불교가 더 성행한 면도 있습니다. 북위의 황제들은 윈광, 룽먼 등의 큰 석굴을 짓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북위의 황제들 얼굴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중국을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리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한반도에서는 고구려는 소수리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버프왕 때 불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에서도 국가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던 이유는 역시 왕즉부 사상과 귀족 윤회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불교는 기존의 토착 종교와 타협하는 면이 특징이라고 했는데, 한반도에서는 산신, 칠성각 등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가 절에 가보면 꼭 이런 칠성각 등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불교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한반도 고유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수용되면서 이제는 이런 신앙이 흡수되어서 절에 가면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한편 일본에는 6세기 중엽 백제를 통해서 불교가 전파되었는데요. 자연재해가 많았던 일본은 기존의 여러 자연물을 신으로 섬기는 신토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불교가 수용되게 되니 부처 역시 일본의 다양한 신 중 하나로 여기게 됩니다. 이를 신토와 불교는 어차피 하나다라고 해서 신불스팝 사상이라고 합니다. 신불스팝 사상. 대표적인 상징물로는 하치만 신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은 원래는 농업, 재물을 관장하는 신토의 신이었지만 일본 나라 시대 때는 불교의 신으로 간주되어서 그림과 같은 모습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신불스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타협적 성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원래 불교는 속세와 인연을 끊고 정신 수양을 강조하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국의 전통 종교인 유교와 결합해서 부모의 은혜를 강조해서 부모 은 중경이라는 경전이 중국 당나라 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각 국가의 자연 환경에 따라서 불교의 문화재들도 상이한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흙이 많았던 중국에서는 진흙을 불에 구워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았습니다. 이를 전탑이라고 하죠. 한편 한반도에서는 기존 바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돌을 깎아서 탑을 만들었는데 이를 석탑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잘 썩지 않는 목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목탑을 많이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시 동아시아에서 활약했던 승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승려들은 외울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잘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이 승려들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들이 각 나라에 불교를 배우러 가거나 전파로 다녔기 때문에 여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동아시아가 교류사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제 무대에서 활약한 승려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세기에 활약한 동진의 법현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분은 불교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불교의 본 고장이 인도의 30여 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분은 자신이 다녀온 지역을 바탕으로 자신이 다녀온 기록물을 남겼는데 이를 불국기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한 분으로 7세기에 활약한 현장이라는 승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유기에 삼장법사도 유명한데요. 역시 인도로 다녀와서 기록물을 남겼는데 이를 대당서역기라고 합니다. 또한 이분은 인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큰 탑을 건립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 가보면 있는 대안탑입니다. 7세기에 활약한 해자와 담징은 고구려 승려인데요. 해자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쇼토쿠 대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고 일본의 많은 불교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또한 담징은 일본의 제지수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8세기에는 중국의 감진이라는 스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이분은 당나라 승려였는데 일본이 불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위계가 없이 어지럽자 일본 천황은 감진에게 계율을 전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고민 끝에 일본행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감진은 무려 5차례나 일본행이 풍랑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와중에 눈마저 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번째 만에 일본에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일본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불교의 계율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감진은 당시에 창건된 일본의 유명한 절인 도다이사에 머물면서 많은 계율을 전파했다고 하는군요. 8세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신라 승려 출신의 해초도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당나라에 머물면서 인도를 다녀와서 역시 기록물을 남겼는데 이를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합니다. 9세기에는 일본 승려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앤닌이라는 스님입니다. 특히 이 앤닌은 당시 당나라의 불교 탄압으로 당나라 유학생 신분으로는 본국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당시 당나라에서 활약하던 장보고와 신라인들의 도움으로 법화원에 머물면서 불교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앤니는 자신을 도와준 장보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책을 남겼는데 이 책을 입당구법 순례 행기라고 합니다. 불교가 전체적으로 성행했던 시기는 4세기부터 9세기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불교가 쇠퇴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후로도 고려, 그 다음에 요, 서하 등의 국가들이 불교를 장려했고요. 이런 양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중에 정리 포인트를 보면은 그 동아시아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활약했던 동아시아 승려들이 있죠. 몇 세기인지 그리고 그 스님들이 어떤 그 활약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도 꼭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불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